출시 이후 매달 1만 대 이상이 팔려나가는 그랜저는 디자인에 있어서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의 시계 정도가 논란이 될 뿐 익스테리어에 있어서만큼은 호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티하면서도 엘레강스한 인상을 주려고 의도한 디테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익스테리어의 디자인은 눈에 크게 띄지 않는 날렵한 지붕 라인이 묵묵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붕 라인으로 인해 원하는 실루엣을 얻었다면 반대로 잃는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랜저 IG의 익스테리어를 보며 크게 어색하다 싶은 곳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붕에 어떤 비밀이 있어 익스테리어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주는 것인지, 현대의 디자이너가 어떻게 잃는 것을 최소화하며 그랜저 IG 디자인을 완성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스타일의 지붕을 쓰게 됐는지 자동차 디자인의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폭발적으로 유행했지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쿠페형 세단 4도어 쿠페라는 말인데요. 쿠페형 세단이라는 것은 쿠페가 가진 두 개의 도어, C필러와 뒷유리가 완만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는 디자인 요소들과 스포티한 주행 감성을 4개의 도어를 가진 실용적인 세단과 합친 것을 말합니다. 스타일, 주행 감성을 포함해 어느 정도의 실용성도 겸비한 컨셉이 되는 것이죠. 이 컨셉은 2000년대 후반 혜성처럼 등장해 2010년대 초반을 지나며 자동차 디자인 트렌드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인 지금 이 단어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시대를 함께했던 터치폰이란 단어를 지금은 쓰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렸죠. 쿠페형 세단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예를 든 터치폰의 경우와 아주 비슷한데요. 지금 이 시대엔 대부분의 차들의 C필러가 완만한 쿠페형을 띠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예뻐 보이고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점점 더 강화되어가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C필러를 완만하게 만들면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료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구동계통에서 미처 이뤄내지 못한 효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영리해진 소비자에게 더 이상 4도어 쿠페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쿠페형 세단을 타는 이유는 날렵한 외형에 대한 소유욕만큼이나 3박스 세단과는 다른 스포티한 주행 감성입니다. 메르세데스의 CLS나 포르쉐 파나메라는 전혀 부족함 없이 이 두 가지 감성 요소와 실용성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족도의 마지노선은 폭스바겐의 CC 정도였을 뿐 그보다 저렴했던 YF 소나타, 그랜저 HG는 쿠페라는 말을 쓰기엔 전혀 다른 종류의 차였습니다. 당시 미디어들도 쿠페형 세단이라 부르는 것은 이 두 차와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이 차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흥행에 있어서는 비판과 전혀 다르게 높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운동 성능에 마저 눈을 뜨게 되면서 말로만 스포티한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됐고 국산차들은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운동 성능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쿠페형 세단이란 마케팅 용어는 대세였다면 지금 이 시점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중화가 된 쿠페형 라인이지만 이 형태를 구현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3박스 세단에서 쿠페 라인을 그리기 위해선 C필러가 누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연적으로 뒷좌석 헤드룸이 좁아지고 승하차 시 머리를 많이 숙여야 해서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헤드룸이 좁아지면 더 많은 레그룸이 필요해지는데 한정된 실내 공간에서 레그룸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날렵한 지붕은 유려한 외관, 주행 감성, 그리고 낮은 공기 저항 계수라는 장점과 뒷좌석 헤드룸의 희생, 승하차의 불편함이라는 단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은 저마다의 해결책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차부터 대중적인 차까지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 그랜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차는 쿠페형 세단이라는 개념의 창시작격인 2007년 메르세데스의 1세대 CLS 클래스입니다. 당시 C, E, S 클래스가 전부였던 메르세데스의 세단 라인업에
CLS는 큰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메르세데스는 개척자로서의 시행착오도 없이 완벽에 가까운 지붕 라인을 그려냅니다.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날렵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차의 유일한 디자인 단점이라면 앞좌석의 문이 너무 짧아 쿠페 느낌을 낼 수 없다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렇다면 CLS는 지붕이 내려오면서 생기는 뒷좌석 헤드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메르세데스의 해법은 뒷좌석 시트의 높이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시트의 각도를 뒤로 갈수록 낮아지게 해서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헤드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시트를 낮춘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트에 쿠션이 얇아져야 한다는 문제 외에도 대부분의 차는 뒷좌석 시트 아래에 연료 탱크가 있고 차의 구조재도 포함되어 있어 차대 설계가 까다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트 높이가 낮아지면 더 넓은 레그룸이 필요하고 이마저도 너무 낮아지면 앉은 자세가 심각하게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CLS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구동축이 지나갈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1세대 CLS에서 이렇게 구동축이 지나가는 센터 터널 양옆의 시트를 낮추고 가운데 자리는 과감히 포기해서 4인승을 만들어버립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독일 중형차들은 구동축 때문에 일반 3박스 세단도 2열 중앙 자리가 앉기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붕이 낮아지고 시트가 낮아지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CLS는 이곳을 고급스러운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특징은 2세대 CLS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는데요. 3세대부터는 중앙 자리를 살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출시가 되면 구동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비교적 실용적이기까지 했던 1세대 CLS는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선을 받았고 벤츠에 저런 차가 있었냐며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졌지만 1억이란 가격을 들으며 실망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소비자들은 CLS의 가격에 반밖에 되지 않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차인 폭스바겐의 CC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2008년 처음 나왔을 때 파사트 CC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당시 폭스바겐은 고급화를 외치던 시절이라 이 CC는 파사트보다도 비싸게 팔 수 있는 파생 모델이자 폭스바겐도 화려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아이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CC 또한 마찬가지로 C필러는 누워야 하고 뒷좌석은 확보해야 했는데요. 폭스바겐은 메르세데스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지붕과 시트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지만 CLS처럼 극적으로 낮추지는 않습니다. 이 차는 앞서 말했듯이 CLS의 반밖에 안 되는 가격이었고 파생 모델로서 파사트를 변형해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C에서 선택한 방법은 뒷유리를 C필러의 라인보다도 더 뒤로 볼록하게 디자인해 트렁크와 이어 쿠페 실루엣을 만들었습니다. 유려한 선이 사용되었을 뿐 외곽선만 보면 일반적인 3박스 세단에 비해 공간이 크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라인을 지붕 라인과 C필러와는 별도로 극적인 쿠페 라인으로 그려내어 아주 날렵해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착시란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디자인에 있어 착시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착시 덕분에 시각적으로 날렵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건축에서도 제품 디자인에서도 디자인 주제와 맞게 의도된 착시는 두루 쓰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제약 속에서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보여준 폭스바겐 디자이너의 능력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는 지붕, 윈도우 라인, C필러에서 트렁크까지 어느 곳 하나 아쉽지 않지만 딱 한 곳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고급화를 주장했던 만큼 2열 중앙 좌석을 CLS처럼 삭제합니다. 포모션이라는 사륜구동의 구동축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위한 연출이었는지 이후 중앙 좌석도 착석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며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아테온이란 차로 좀 더 완벽에 가까운 프로포션으로 진화했는데요. 이 차도 국내 인증이 됐다고 하니 출시가 되면 뒷좌석과 지붕 라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포르쉐의 파나메라입니다.
포르쉐는 모든 모델에서 911을 활용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데 911과 달리 휠베이스가 길고 2열 공간이 넓은 파나메라에서 이 시그네이처 루프라인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표현해내긴 했지만 개척자로서의 시행착오로 조금은 어색한 모습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신형은 초기작을 계승하면서도 911의 루프라인을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이는 몇 주 뒤 업로드될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의 디자인 리뷰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CC도 결코 저렴한 차는 아니었습니다. 독일 중형차 파사트보다 비싼 모델이었고 가격도 5천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CC보다도 더 대중적인 것에 대한 수요를 받는지 현대는 대중 브랜드의 중형차 디자인에 큰 변환점이 될 YF 소나타를 쿠페형 세단으로 출시합니다. 지금도 저는 정돈되지 않은 듯한 YF의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소나타를 다룰 때 하고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YF 소나타에서도 약간의 낌새가 있었지만 그 이후 세대가 넘어갈수록 디자인의 내용과 컨셉이 점점 한국의 대표적인 패밀리 세단이 아닌 미국에서 많이 팔릴 중형차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은 아니었나 싶은데요. 고급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대표 차종을 소나타가 아닌 그랜저로 격상시켜 수익을 높이고 저렴한 가격이 무기가 되는 미국 시장에선 안 팔리는 그랜저를 단종시키고 소나타를 대표 차종으로 만들어 점유율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소나타는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을 위한 차가 되어가는 것인데 실제로 LF 소나타는 출시 당시 유행했던 심플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섬세한 심플함보다는 약간은 투박한 미국식 심심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향기가 나는 소나타를 보며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국내 팬들에게 더 정성을 쏟는 연예인처럼은 왜 못해주냐고 비판해야 할지 아니면 다 자란 아이를 해외 유학 보내듯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할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현대가 YF 소나타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던 중 대한민국 중장년의 로망 그랜저 HG마저도 쿠페형으로 출시했는데 이게 정말 할 말이 많은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급차인 그랜저의 대중화를 이뤄낸 것이 과연 국민차를 만드는 현대의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의아했고 인테리어에서도 합리적인 연출을 하기보다 소재나 디테일에서 억지로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모습은 역으로 더 저렴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수입 소형 해치백 정도의 가격으로 대형 고급차를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란 의문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쿠페형 세단을 위한 지붕 라인에 있어서만큼은 유럽 차량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현대가 쿠페형 세단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메르세데스처럼 많은 돈을 들여 시트 포지션을 낮추는 것도 폭스바겐처럼 논리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실내 공간의 크기를 중요시하는 국내 소비자의 취향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현대가 선택한 새로운 방법은 지붕을 낮춰서 눕히는 것이 아니라 트렁크를 높여 지붕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쿠페형 세단이 대부분 이런 방식이죠.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모두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공간입니다. 헤드룸이나 타고 내릴 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 일반 3박스 세단과 비교해도 크게 아쉽지 않았고 트렁크의 크기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실용성과 날렵한 루프라인 덕분인지 당시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역시나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차의 뒷모습이 지나치게 뚱뚱해지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트렁크를 높여 지붕을 받아주는 바람에 트렁크의 높이가 일반 차에 비하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이 두꺼워 보이고 뚱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당시의 메리평 머플러가 유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르노 삼성의 SM7의 메리평 머플러가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역시 현대기아가 가장 잘하는 게 있다면 그 당시 유행하는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결국 유행 따라 메리평 머플러를 넣게 되면서 범퍼가 위아래로 쓸데없이 많은 폭을 차지하게 됩니다.
트렁크의 상단은 루프 때문에 높아졌고 아래는 머플러 때문에 내려가 있고 결국 저 당시 차들 중 가장 뚱뚱한 뒷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디자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